얼마 전에 경매에서 네. 시계 하나가 250억, 정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제 시계는 정통적으로는 이제 취향의 영역으로만 이제 봤었는데요. 시계도 좀 자산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제 시각을 점점점 확대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텍 필립의 골든 엘립스라는 시계인데요. 이 시계가 나올 때는 되게 재밌는 광고를 하는데 이 시계는 시계가 아닙니다. $1,700짜리 신탁 자산입니다. 파텍 필립이 보기에도 시계는 투자 가치로서 자산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의미를 담은 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몰랐던 투자의 기회를 발견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진행을 맡은 슈카입니다. 여러분, 금과 하이엔드 워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비싸다는 것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쉽게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일 것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고액 자산가들은 자산의 상승률보다 안정성과 가치 방어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계 역시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서 하나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워치터미널의 황준현 대표와 함께 시계를 자산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기준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목시계 구매 컨설팅 서비스인 워치터미널 그리고 빈티지 시계 커뮤니티인 시간 소사이티를 이제 코파운딩한 황준현이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시계를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약간 궁금한 네. 이제 그런 품목이기도 한데 얼마 전에 경매에서 네. 시계 하나가 250억, 정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쵸. 하나가 250억이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시계도 이제 투자 자산이자 어떤 빈티지의 하나로 등장을 한 것 같은데 하나의 자산으로 이제 여겨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시계는 정통적으로는 이제 취향의 영역으로만 이제 봤었는데요. 뭐 매크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제 중고 시계 시장의 인프라의 개선 이런 요소들이 시계도 좀 자산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제 시각을 점점점 확대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계를 볼 때 또 그냥 단순 스펙, 뭐 가격이 비싼 게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닐 것 같아서 또 다른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들 아니면 투자의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밌게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그 250억짜리 시계에 대해서 좀 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해당 시계는 이제 1941년부터 50년대까지 생산됐던 이제 파텍 필립 시계 중에서 가장 최상위 모델로 구분되는 퍼페추얼 캘린더 크로노그래프라고 하는 모델 중에 최초 버전입니다. 그 최초 버전이 총 277개가 생산이 됐었는데 케이스 소재가 스틸로 만들어진 거는 전 세상에 4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4개 중 하나가 바로 요 250억에 낙찰됐던 시계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시계를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계를 평가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가장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팔방미인처럼 담고 있는 시계가 이 이제 파텍 필립 1518이라고 하는 시계라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계 가치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얼만큼 진정성 있게 그런 가치 요소들이 담겨 있냐라는 거를 저는 조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기서 진정성이라는 거는 뭐 역사나 스토리 아니면 뭐 누가 만들었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소성이 있다 하더라도 네. 제조사가 우리는 의도적으로 장인 정신을 좀 더 투철하게 지키고자 비효율적인 제조 방식을 고수하다 보니 당연히 생산 개체가 적을 수밖에 없어서 발생되는 희소성이 있고 반면 한정판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둘 다 비슷하게 희소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유가 다르다라는 데 있어서 저는 진정성이 있는 희소성과 그냥 그렇지 않은 희소성으로 볼 수 있다고 볼 것 같고 정말 장인 정신이 투철하게 만든 시계들은 보이지 않는 그 내부 부품에까지도 디테일하게 피니싱이 잘 들어간 그런 시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이제 가치의 진정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계를 그 정도 이제 투자 대상으로 볼 때는 실제 우리가 손목에 차는 대상으로 봐야 됩니까? 이걸 예술품으로 봐야 됩니까? 제가 이제 시계 가치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할 때 제가 좀 떠오른 표현 중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조화함의 경제학이라는 표현입니다. 조화함의 경제학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주로 어떤 상품의 가치를 측정할 때는 어떤 필요로 인해서 그 상품의 기능이 부여가 되고 그 기능을 얼마나 제가 충실하냐에 따라서 그 상품의 가치가 없다 볼 수 있겠죠. 술로 잠깐 예시를 들자면 저희가 만약에 취해야 된다라는 기능으로 보자면 당연히 가장 좋은 술은 소주겠죠. 네. 하지만 향이나 색감 혹은 그 와이너리의 스토리에 감탄하고 싶다. 거기에 좋아하고 싶다고 하면 소주보다는 오히려 와인을 즐기게 되고 기능에만 충실한 제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되면 그 제품들의 가치가 상실이 됩니다. 반면에 오히려 조화함의 경제학에 충실하게 만들어진 제품들의 경우에는 시간이 흘러도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더라도 오히려 더더욱 옛것에 대한 어떤 추억을 갈망하고 대체될 수 없는 상품으로서 구빈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저는 이게 시계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투자 대상이나 자산으로 바라봤을 때는 뭐를 골라야 되는지 좀 기준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보실 때 그 결정적인 어떤 차이 요소 네. 뭐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황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금성. 예. 모든 자산이 결국에는 처분을 해서 내가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당연히 이제 내가 잘한 투자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계도 황금성이 굉장히 우수한 시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계들이 있습니다. 이 황금성을 볼 수 있는 지표는 뭐 중고 시계 시장에서 이제는 이제 모든 것이 이커머스 플랫폼은 트래킹이 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한 예시로 우리나라의 이제 어느 좀 대형 중고 시계 플랫폼에서는 롤렉스의 경우 평균 7일에서 14일 내로 거래가 완료가 된다면 현금화가 된다는 뜻이죠. 현금화가 좋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7일에서 14일이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평균 거래 금액이 2천만 원이 넘는 굉장히 고가 상품들이고 또 시계는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더 이상 시계를 차지 않거든요. 그러면 대표님 우리나라에서 이런 아까 전에 황금성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거를 고려했을 때 투자 대상의 시계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거 한 몇 가지만 예시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거는 이제 롤렉스의 데이토나라고 하는 시계가 있습니다. 네. 예. 데이토나라는 시계는 재밌는 게 앞서 잠깐 경매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과거 이제 빈티지 데이토나 중에서 돌아가신 이제 폴 뉴먼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께서 착용하시던 데이토나가 있었는데 그 시계가 역대 가장 높은 가격으로 낙찰된 롤렉스를 기록을 남겼고 그 시계 또한 뭐 당시 환율로 약간 180억 정도 해당되는 금액으로 낙찰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표현이 좀 그렇죠. 롤테크. 롤렉스 재테크. 네. 롤렉스 재테크라는 개념을 어쩌면 이제 그 촉매를 터트린 시계가 이제 그 빈티지 데이토나였고 그 이후로 이제 후속 데이토나 모델들도 따라서 이제 같이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롤렉스 전반적인 수요를 좀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계를 사면 대표님 이게 차고 다닙니까? 차고 다니신 분도 계십니다, 솔직히. 뭐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뭐 흔히 말해서 이제 그 시계 모임 같은 게 있어요. 좀 뭐 시계 모임 있습니까? 예, 그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이제 뭐 와인을 즐기고 뭐 시계 이야기를 하고 뭐 시계를 이제 만드는 워치메이커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런 이제 행사들이 있는데 그럴 때 종종 그런 시계들을 차고 나오셔서 같이 사진 찍고 하는 이제 그런 모임들이 있죠. 평상시에 이 정도 되는 고급 시계들은 뭐 보관하는 방법이 좀 다른가요? 이제 아마 그 와인더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와인더. 예, 이제 시계를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오토매틱, 그러니까 자동 무브먼트가 탑재된 시계에 해당되는 건데 이 시계들을 이렇게 장착해 놓으면 그 와인더라는 시계가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오토매틱의 태엽이 계속 풀리지 않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와인더를 보관을 하시는데 그 와인더 중에서 금고 형태로 된 것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가 시계들 거기다 보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특히 옛날 시계들이 좀 그렇기는 한데요. 이제 그 자성, 이게 이제 자석에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시계의 성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컴퓨터, 뭐 스피커, 휴대폰 이런 거 좀 멀리 떨어져서 보관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습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습한 곳에 방출이 될 경우에는 시계 안에 이제 습기가 스며들면서 안에 지금 불필요한 이제 불순물들이 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좀 조심하신다고 하시면 뭐 그 외에는 솔직히 시계도 또 한편으로는 기계이기 때문에 적당히 또 차주셔야 돼요. 대표님, 우리가 흔히 남자들은 뭐 3대 시계, 뭐 이런 거 많이 4대 시계,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시계는 실제 살려 그러면 그냥 가서 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를 더 해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건가요? 흔히 이제 하이엔드 5대장이라고 하면 이제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바시런 코스탄틴, 좀 발음이 어려운 이제 랑에운즈네, 그 다음에 브레게. 이렇게 5개가 이제 흔히 말하는 하이엔드 5대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 파텍 필립과 오데마 피게를 제외한 나머지 시계들은 솔직히 모든 시계는 좀 아니고 그냥 그래도 가면 좀 시계를 살 수는 있어요. 그러면 뭐 대기를 걸어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가 나왔을 때 안내가 오거나 뭐 이렇게 됩니까? 6개월, 뭐 3년 이렇게 기다려야 겨우 나한테 기회가 올까 말까 이제 희망을 걸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대기를 걸고 다른 것들을 사야 내가 원하는 시계 준다라는 것을 이제 흔히 이제 번들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대해서 좀 불평을 갖고 계신 시각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강매하듯이 나한테 요구를 하냐 이런 거죠. 자기들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물량을 조절하고 마치 구할 수는 있지만 못 구한 것처럼 약간 이제 소비자들을 좀 뭐 약간 뭐 속인다. 물론 아예 없다고는 저도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브랜드들이 왜 그런 마케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예전에는 이런 파텍 필립 같은 시계들은 정말 그런 시계를 살 법한 사람들만 알던 브랜드였던 거죠. 너무 금액이 높고 또 뭐 백화점에 이런 데서 광고를 하거나 이러질 않았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SNS와 유튜브 이런 시대에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그런 브랜드들을 숨기고 싶어도 숨기기가 힘든 이런 세상이 된 거죠. 어떤 시계가 심지어 지금 사면 뭐 몇 년 뒤에 뭐 투자 가치를 이제 실현할 수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발표되면서 너무나 빠른 속도의 인지도 확산이 오히려 이제 초과 수요를 이제 급격하게 높여준 이런 상황에서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말 그러면 당신이 우리 브랜드와 얼마나 친해지고 싶은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줄 수 있는지 한번 그 의지를 보여줘라. 그래서 원치 않는 시계더라도 사서 우리랑 같이 친해져 봐라. 이런 입문용 뭐 파텍 필립, 입문용 오데마 피게로 우리 브랜드의 철학을 경험을 해보시고 다음에 저희가 좀 제대로 된 걸 드리겠다. 이게 결국 이런 번들링의 목적인 거죠. 이제는 뭐 시계를 투자의 수요로 바라보면 사실은 기존에는 차려는 분들만 수요였는데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났으니까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겠네요. 네, 많이 늘어났죠. 그럼 대표님, 이제 이 시계를 투자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이런 것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시계 투자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좀 기대하는 게 좋을까요? 말씀하신 시계를 투자한다라는 거는 결국 중고 시계 시장에서 처분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중고 손목 시계 가격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중고 손목 시계 종합 지수에 따르면 네. 이제 이 데이터는 그 2017년 1월부터 집계가 된 데이터가 있는데 현재까지 2026년 4월까지 연평균 6.4%의 이제 상승률을 좀 기록하고 네. 있고요. 그럼 대표님, 또 아까 전에 네. 이 시계 시장도 흐름이 있다. 네. 마치 주식처럼 네. 오를 때가 있고 예. 내릴 때가 있다. 뭐 네. 코로나 이후에는 뭐 쭉 올랐다가 심지어 조정도 있다고 그래요. 네, 네, 이건 맞습니다. 어떤 겁니까? 우선은 그 오르고 빠지고의 그 사이클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수치화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같은 데이터 기준으로 2017년 1월부터 2022년 4월이 이제 한참 코로나가 피크했던 시점이었어요. 네네. 이때까지 중고 시계들은 평균 155%가 올라갔습니다. 상승이 155%. 와, 네. 예, 한 5년 정도 사이에 이제 155%가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네네. 뭐 러우 전쟁, 그리고 네네. 이제 금리 인상 이런 요소들 때문에 금융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이때도 시계 시장도 본격적인 약세장에 들어갑니다. 아,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약 33개월 동안 이제 약세장이 지속이 되는데 그 33개월 동안 하락률이 38% 정도 됐었고요. 예. 그럼 그때 사야 되네요, 오히려. 시계도 주식하고 똑같이.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딱 네. 그 약세장이 끝날 무렵 네. 이제 담으셨던 분들이 이제 작년 초 2025년 2월쯤에 이제 시계를 구매하신 분들은 평균 한 11%의 현재 지금 시세 상승률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대표님이 이 준비해 주신 시계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총 이제 6점의 시계를 좀 가져왔고요. 6점, 예. 이 시계 6개를 제가 이제 뭐 마치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린 것처럼 큐레이션을 해온 건데 네. 이제 큐레이팅을 한 목적은 오늘의 이야기가 아무래도 이제 시계를 어떻게 자산으로 보게 됐냐라는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 거기에 좀 중요한 맹점들이 담겨 있는 시계들로 제가 6점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뭐 총 6점의 시계를 이제 2가지의 롤렉스 그리고 이제 2가지의 까르띠에 그다음에 1가지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이렇게 갖고 왔고요. 간략하게 숫자로 설명드리면 지금 여기 6개 있는 시계 중에서 가장 저렴한 시계가 여기 이 까르띠에 탱크, 정확히는 까르띠에 탱크 노말이라고 하는 시계인데 이 시계 같은 경우도 연평균 지난 10년 동안 그래도 한 15% 정도의 가격의 상승을 좀 기록하고 있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폴 뉴먼이라는 배우가 착용하시면서 이제 거의 180억에 낙찰했던 시계. 네. 딱 그 시계는 아니지만 그 시계와 같은 이제 종류인 이제 롤렉스 데이토나 레퍼런스 6239라는 모델이 여기 있고요. 이게 데이토나 예. 이 시계 같은 경우는 현재 중고 시세가 경매가 기준으로 약간 9천만 원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9천만 원인가요? 네. 그러면 막 들어두셔도 됩니까? 예. 떨어뜨리면 큰일 날 떨어뜨리면 큰일 납니다. 예. 이 시계 같은 경우도 연평균 그래도 한 15에서 18% 정도로 제가 이제 상승률이 좀 계산했던 것 같고요. 네. 반면에 같은 롤렉스지만 뭐 싸다고 할 수는 없는데 현재 가격이 낮은 그리고 좀 완전히 다른 이유로 오히려 좀 가치를 좀 받쳐주는 시계가 있는데 바로 이제 요 롤렉스의 데이데이트라고 하는 시계고 흔히 이제 금통 롤렉스 하면 딱 떠오르는 시계가 이거죠. 네. 이 시계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이제 뭐 케이스, 브레이슬렛까지 전부 다 이제 18K 골드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네.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순금
함량만 약 80에서 90g 함량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럼 금값이 오르면 시계들 값도 같이 오르는. 맞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가 이런 시계들 같은 경우 금값이 급격하게 높아지는데 네. 이렇게 금통으로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시계로서는 오히려 매력도가 떨어져서 가격이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금값이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재돼 있는 소재의 가치가 시계 시세를 초월하는 구간이 오면 이런 시계를 재고로 들고 있는 셀러들은 이걸 녹입니다. 녹여요? 예, 금괴로 녹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시계를 기능 이상의 가치로 담아야 된다라는 그 개념을 또 되게 잘 실현시켰던 브랜드가 또 파텍 필립인데 네. 이 세 번째 시계가 바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이제 1968년에 처음 디자인됐던 파텍 필립의 골든 엘립스라는 시계인데요. 이 시계가 나오기 전에는 파텍 필립도 조금 다른 느낌으로 더 비싸기 위해서 더 많은 기능을 탑재하고 더 정확하다, 뭐 더 정교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했다면 이 시계가 나올 때는 되게 재밌는 광고를 하는데 이 시계는 시계가 아닙니다. 시계 그 이상입니다. 파텍 필립 골든 엘립스는 $1,700짜리 신탁 자산입니다. 라고 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파텍 필립도 어쩌면 이게 벌써 거의 한 60년 전이죠. 파텍 필립이 보기에도 시계는 아마도 먼 미래에는 투자 가치로서 자산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의미를 담은 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계는 이제 아까 여러 번 말씀했던 이제 오데만 피게의 로얄오크라는 시계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로얄오크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여기 있는 시계들 다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실제로. 이제 그 브랜드 모델 이름 안에. 하지만 이제 그중 하나인데 이렇게 스틸로 만들면 가볍고 좀 튼튼할 수 있다. 그런데 스틸로 이런 가볍고 튼튼한 시계가 꼭 디자인이 좀 투박하고 기능에 충실해야 되냐. 마치 이런 예쁜 시계들처럼 디자인이 좀 포인트가 되는 스틸 시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면서 1972년도에 처음 등장한 이런 이제 뭐 스틸 럭셔리 스포츠워치 혹은 일체형 브레이슬렛 시계라고 하는 이 세그먼트를 탄생시킨 시계가 요 로얄오크라는 시계입니다. 그리고 이 팔각형 요 유리 테두리를 베젤이라고 하는데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굉장히 아이코닉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계. 저도 이름은 들어봤던 실물은 지금 처음 봤는데 이름은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계가 있고. 근데 이제 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시계가 어쩌면 이제 이 시계들 중에서 가장 니시라면 니시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애호가들에게는 많은 사랑을 받지만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저게 말이 돼? 라는 시계인데 이제 까르띠에거든요. 네. 이제 까르띠에인데 지금 여기 있는 시계들 중에서 요 롤렉 9천만 원짜리 롤렉스를 제외하고서는 이 까르띠에가 두 번째로 비싼 시계예요. 69년도부터 70년대 요 시절에 우리가 지금 익숙한 그 배터리 무브먼트라고 하는 쿼츠 무브먼트로 네네. 저가형 시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까르띠에도 그 시절에 좀 경영난을 겪으면서 많은 이제 쿼츠 시계를 내놓으면서 브랜드가 좀 하락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희소성이라든가 특별함이 좀 하락했다고. 그래서 까르띠에가 2000년대에 우리가 다시 좀 고급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파텍 필립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시계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까르띠에의 이제 똑뒤 모노푸서라고 하는 이제 시계고요. 그래서 이 시계도 지금 한 중고 시세로는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계 갖고 오실 때 네. 이렇게 안고 오셨.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뭐 어지간한 뭐 고급 맞아요. 차보다 훨씬 비싸네요. 이 합계가. 맞아요. 여기만 해도 벌써 2억이 넘는 가치의 시계들이 있으니까. 예, 그럼 대표님 그럼 방금 전에 가품 얘기도 사실 해주셨는데 이렇게 시계를 처음 사시는 분들이 주의할 점 몇 가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계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판매자를 보고 판단을 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판매자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판매자가 정말로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정말 본인의 얼굴과 이름을 걸고 이제 저 업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제 실제로 저분은 뭐 흔히 말하 그냥 영업용 사장이고 뒤에 실제 소유주가 따로 있는지 이런 투명성까지 보장을 하면서 정말 이 시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혹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고 이걸 보상해주는 그런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기준으로 만약에 시계를 산다면 굳이 그 소비자가 그 시계 하나를 사는데 전문가가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마음 편히 시계를 소장하실 수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업체를 통해서 시계를 사실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아무래도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영수증이 결국 거래 이력인 거죠. 그럼 거래 이력을 갖고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그 이제 거래처를 이제 찾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거래처를 믿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좀 표현이 있기는 합니다. 네. 거래처를 좀 중심적으로 봐라. 그렇죠. 네. 어디서 판매하는 시계냐가 어떤 시계냐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알겠습니다. 이 시계 같은 경우엔
중고 거래가 주로 어디서 일어나나요? 뭐 당근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중고시계 거래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당근도 있고 당근 네이버 카페도 있고 어. 뭐 단톡방도 있고 뭐 이런 데서 빈번하게 시계가 거래가 되는데 그래도 우선은 이제 글로벌 기준과 한국 기준으로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기준으로는 우선은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으로는 이제 2004년에 설립된 독일의 크로노24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크로노24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얼마고 뭐 이런 것도 재밌겠지만 저에게 어떻게 보면 좀 뭐 익숙한 이름들이 이 회사의 주주로 계신데 축구계 슈퍼스타인 호나우도 그리고 포뮬러 1 페라리 팀에 소속돼 있는 찰스 레클레르 이런 사람들이 지금 크로노24의 주주로서 투자를 해서 이제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고요. 예. 이제 이런 회사들이 무엇을 해주냐면 이제 판매자들 개인이든 뭐 딜러일 수도 있고 이런 시계들을 판매하겠다고 온라인에 등장을 하면 이 업체들은 이제 본인들이 투자받은 돈을 갖고 이 시계를 충분히 검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한다라든가 도구를 설비를 투자한다라든가 그 기준으로 이 물건들이 문제가 없음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마치 다른 그 어떠한 형태의 뭐 이커머스 플랫폼처럼 자유롭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좀 되고 있는데 한국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온라인 거래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조금 더 오프라인 거래를 좀 선호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용이한 것도 있지만 정말 저 시계가 실물로 있는지 이제 이걸 좀 확인하고 싶고 또 단순히 시계의 실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 시계가 정품인지를 감정할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감정을 받으면서 거래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도 당근마켓이라던가 뭐 다양한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이런 시계를 얼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라는 광고는 올리고 있고 그 역할은 뭐 네이버 카페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이런 시계들은 이제 너무 고가다 보니까 잘못 차고 다니면 뭐 1,000만 원대 시계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도 보험이 있는 시대인데 시계도 보험이 있습니까? 한국에는 없습니다. 저도 워치터미널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이제 기획하면서 많이 참고한 호딩키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네. 호딩키는 네. 처부 손보와 협업을 해서 제가 알기로 세계 최초의 손목시계 손해보험을 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도난, 뭐 분실 혹은 시계 고장 난 경우에도 손목시계를 이제 잘 자산 가치를 보호할 수 있게끔 보험 상품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시계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뭐 분실 혹은 가품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래도 리스크 때문에 보험사에서 상품 설계를 좀 꺼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손목시계 손해보험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이제 개인으로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조금 믿을 수 있는 딜러한테서 구매를 하실 경우에는 거의 보통 1년 동안은 우선은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드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손해보험 역할을 좀 해주기도 하고 특정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신품으로 샀을 때 오데마피게가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인데 그 시계를 내가 이제 분실 방지 프로그램에 이제 등록을 하시면 만약에 누군가가 이 시계를 훔쳤을 때 그리고 그걸 나중에 어느 나라에서 팔다가 어쩌다가 그 시계 고유 번호가 오데마피게 이제 전산망에 딱 걸린다. 그럼 바로 그 시계가 회수돼서 나한테 내 품으로 돌아오는 이런 그런 프로그램이 서비스도 있어요. 해주고. 예. 예. 실제 그 사례가 제 친구한테 하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럼 대표님 또 우리가 처음으로 시계를 좀 살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처음으로 요 시계 시장에 입문하거나 아니면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는 분들에게는 어떤 게 좀 좋을까요? 투자라는 개념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원금 보장이라는 개념이 되게 좀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신다고 하면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환금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환금성이 꾸준히 받쳐지는 브랜드들을 또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이거를 유지해왔던 이런 브랜드들을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브랜드별 시장 지배력이라는 개념도 좀 중요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제 시장의 지배력은 어떤 개념이냐면 가격이 급격히 높아져도 오히려 더 많이 사고 싶어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이유가 저렇게 빨리 높인다는 뜻은 오늘이 가장 저렴하구나. 지금 안 사면 안 되겠구나. 주식 같네요. 그렇죠. 네. 네. 어떤 그런 이제 사이콜로지가 반영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주로 환금성이 높은 브랜드들이고 거기에 대표적인 브랜드가 잘 들어보신 롤렉스, 까르띠에, 파텍 필립, 오데마피게 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까르띠에도 시계 쪽에서 좀 인지도가 있습니까? 저 이제 보석으로만 들었는데 손목시계 역사로는 가장 긴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보석을 조금 더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 마음속에는 까르띠에는 이제 보석 브랜드다. 네네. 심지어 까르띠에 시계는 약간 패션 시계다라고까지 보시기도 하는데 코로나가 이제 막 끝나기 직전부터 갑자기 이제 세상의 트렌드가 좀 바뀐 것들이 있었어요. 점잖고 작고 좀 디자인이 엘레건트한 시계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까르띠에가 집중을 받고 있는데 그 시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방탄귀
시계로도 잘 알려져 있는 까르띠에 크래쉬라고 하는 시계가 있어요. 이름이 크래쉬인 것처럼 이제 찌그러진 모양의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가 2021년에 굉장히 높은 금액에 이제 낙찰이 됐고 불과 딱 일주일 사이에 그 똑같은 시계의 이제 조금 나중 연식이 29억에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까르띠에도 이제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보석 메이커라든가 이런 패션 시계가 아니라 최초의 양산형 손목 시계를 114년 전에 처음 등장시켰고 굉장히 역사가 깊은 이런 워치 메이커로서 인정을 받고 있죠. 자, 지금 이제 시계를 살려는 분이 딱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좀 지켜라. 방금 전에 셀러를 봐라. 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것만은 좀 주의 깊게 봐라. 투자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가격의 사이클을 주셔야 되겠죠. 네. 시계 가격의 사이클이 어떠한 요소로 움직이는지를 좀 연구를 하던 과정에서 어떤 매크로 지표와 연결되시는 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까도 뭐 코인이라든가 주식도 만약에 주식이나 코인이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하면 그 돈으로 시계를 사게 되는 쉽게 말하면 부의 효과로 인한 시계 가격 상승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 연관성을 분석했을 땐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네. 그래서 어떤 지표가 되게 높았냐면 화폐 가치의 사이클과 시계 가치의 사이클이 굉장히 반대 방향으로 강력한 연관성이 있었어요. 제가 그 화폐 가치를 봤던 부분은 이제 실질 금리를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률보다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야 내가 들고 있는 이제 돈, 화폐가 가치가 있다. 낮아지면 낮아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화폐 가치의 변동하는 사이클을 봤더니 화폐 가치가 높아지면 시계 값이 하락을 하고 마찬가지 반대로 낮아지면 시계 값이 높아지는 이런 추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점점점 그 추이가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는 시계의 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이 조금씩 탑재되기 시작한 거죠. 네네. 상징성과 변질되지 않는 물성, 거기에 시계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희소성까지 부여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시계를 담음으로써 내가 자산 가치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한국에서 시계를 구매하신 분들께는 환율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시계는 중고나 신품을 통합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약 30%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달러 기준으로 시계가 거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계좌에 있는 원화로 이 시계를 3천만 원을 주고 사는 순간 저는 실제로 3천만 원의 원화를 갖고 2만 달러어치의 달러 자산을 취득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원화 가치 하락에서 좀 방어를 하는 기능도 시계를 사시는 분들 중에서 찾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화폐 가치의 사이클도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는 좀 많이 유의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거고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런 또 표현도 있는데 투자도 배당을 많이 받는 투자가 있고 배당을 하진 않지만 재투자를 해서 성장을 이제 이루는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시계는 솔직히 뭐 재투자 배당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왕 내가 시계를 살 거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투자도 좋지만 좀 즐기면서 살 거면 좀 웃긴 표현이 즐거운 배당금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시계가 어쩌면 이제 나에게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시계 컬렉팅과 투자를 겸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더 확실하게 찾으실수록 더 만족하는 시계를 더 가격이 높아지기 전에 빨리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시계를 사라라는 말씀. 그렇죠. 비슷하게 들리네요. 시계 시장은 감성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역시 생각보다 명확한 원리와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 구조를 알고 보니 좋은 시계를 고르는 눈과 좋은 투자처를 고르는 눈이 결국 비슷하지 않나 이런 점을 알게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워치터미널의 황준현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